지난주 미국 하원 크립토위크에서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향후 흐름 또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의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알트들, 리플, 이더리움까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지금 방송에서 뒤에서도 계속 아니 알트코인 안 간다 그러더니 왜 알트코인 이렇게 더 갔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지금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알트코인들 주요 이제 양대장이죠. 이더리움과 리플. 이더리움은 아직 전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네. 3,800, 3,900불까지 올라갔는데 전고점이 한 4,8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넘었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022년 그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하락하던 코인이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갑자기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이제 전고점을 넘었죠. 거의 넘었습니다. 넘었다가 뭐 내려왔다가 살짝 거기에 걸쳐 있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이제야 반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한 시점들을 보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크립토 위크 때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두 코인의 이 특징은 뭐냐면 내러티브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그게 가격을 밀어올려 주다가 그 내러티브가 끝나면 그 다음 내러티브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언제까지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다음 내러티브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트코인들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관전을 해야지 그냥 가격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파도를 거꾸로 타게 될 수 있다는 오히려 걱정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내러티브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다르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완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네. 공고히 해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도 물론 윈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반등했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왔죠. 네. 네, 그래서 차트가 추세적인 상승 차트를 그리고 있죠. 지금 저기 최근 5년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나오는데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적인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라. 이러면서 돈을 내라.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거며,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보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재 60% 정도에 지금 와 있는데 암호화폐가 전체 개수로만 따지면 수백만 개가 되고요. 네. 뭐 그중에 상위 10개나 20개 암호화폐로 추려도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4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트코인의 과도한 자본이 시가총액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암호화폐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6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비트코인에 과도하게 자본이 쏠려 있었던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5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보시면 아직 저점이 현재 그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저 부분이 전 저점을 뚫지 않고 있어요. 뚫고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몇몇 알트코인이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그 수백만 개 중에 거의 99.9%의 알트코인들은 그 내러티브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저평가 받고 있어서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도미넌스죠. 그러니까 네. 반대 개념.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과연 하락할 거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올라갈 거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과거대로라면은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떨어지는 때가 이제 알트코인 투자 적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저 그림상에서 맨 오른쪽 부분에 확 내려가는 부분이 알트코인이 엄청 올랐던 시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부분이 저 차트의 가장 하단, 왼쪽에 있는 하단까지 쭉 내려가는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 어떤 알트코인이 선별적으로 오를 거냐,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 또 차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비트코인 골든크로스 이거 주식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골든크로스면은 보통 시세 난다고 하는데 과거 보니까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골든크로스는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결국 50일 이평선은 좀 더 단기간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더 짧은 기간의 평균 가격이 긴 기간의 평균 가격을 뚫고 올라가서 그 이후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게 반복된다면 그만큼 그 자산은 단기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비트코인은 1년 동안의 수익률을 거의 마지막 한 열흘에서 20일 동안 다 올리는 그런 어허.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그만큼 그 뒤에 가격 상승이 세게 오는 겁니다. 2017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뒤 한 4, 5개월간 2200%가 올랐던 적이 있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1900%가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아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은 보통 가격이 오르나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 발생 후 45%밖에 안 오르고 그게 끝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저는 조금 더 그래도 공격적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네. 몇 개월 동안.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았고 10만 불, 11만 불, 12만 불까지 구조적으로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량, 또 위키피디아 페이지 검색량,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되는 횟수 등 이런 걸 따져보면 아직 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결국 리테일에 관심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게 아마 골든크로스가 지금 넘었기 때문에 네. 다시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이제 사상 최고치 뚫었다가 약간 지금 숨고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지금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또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매수 시기. 그렇죠. 지금 네. 리테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유닛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1비트코인을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1비트코인을 사는데 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유닛 바이어스, 그러니까 한 개도 못 사는데 이걸 굳이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리테일 투자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닛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에 비교할 거냐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업과 기관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1비트코인, 10비트코인, 100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앞으로 현재 2.35조 달러인데 그래도 금액은 비견될 정도로 올라갈 거야. 또는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그 모네터리 프리미엄을 일부는 가져올 거야.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정 시가총액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유닛 바이어스에 빠지지 않으니까 높은 가격에도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들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드디어 이해했을 때 본격적으로 관심이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됐고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랑 그다음에 반 CDBC 법은 아직 이제 뭐 상원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뭔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 푸시해서 나머지 것도 그냥 패스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은 참고로 증권과 비증권, 네. 암호화폐 정의를 이제 나누는 그런 법안이죠. 일단은 어떤 기준이냐가 정해져야 됩니다. 네. 이 법안에서 그냥 충분히 분산화되어 있다면 비증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노드는 얼마나 그 모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행량 중에 몇 퍼센트는 적어도 퍼블릭 그러니까 리테일들에게 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될 거고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110조 항인데 미국 내에서 개인 지갑이죠. KYC가 없이 고객 신원 인증 없이 지갑에다 비트코인을 넣고 다른 지갑과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그 지갑이 합법화되느냐 그 여부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합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갑을 여기다 깔면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네, 무법입니다. 무법. 무법. 네. 아, 불법은 아니고 무법. 무법. 그렇습니다. 법이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내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피닉스 월렛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미국 내 그 규제가 모호하니까 그냥 외국으로 본사를 옮겨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미국에 많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스매시파이라는 회사도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받고 있지 않아요. 법적 모호성 때문인데 미국인들은 잘못 고객으로 받았다가 아무리 뭐 그레이 에리아를 하더라도 이 국세청이나 아니면 FBI의 수사 대상이 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의 네네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개인 지갑도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면
외국으로 나갔던 이런 지갑 운영사들, 지갑 개발사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비트코인 그 전반적인 인더스트리가 활기가 넘쳐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뉴스 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카드가 비자 마스터에서 해서 선불 카드처럼 이미 거래가 되고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건 지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는 이 고객이 특정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신원을 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를 거쳐서 어쨌든 간에 현금이 유통되기 때문에 AML, CFT 이런 거로 다 그 준수를 합니다. 근데 개인 지갑은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냥 비트코인을 누구든 마음대로 넣고 빼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국경의 이동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제 해킹 당하는 게 이제 도둑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탈취 당하는 거. 그러면 개인 지갑은 이따가 털리면 그냥 털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갑 털린 거 소매치기 당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런 것도 누군가가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보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험에는. 네. 예를 들어 우리 집 금고에다가 내가 현금을 넣어놓고 그게 만약에 누군가가 도둑이 들어서 그걸 다 가져가면은 국가에다 배상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 핸드폰과 또는 다른 뭐 콜드 월렛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갑 전용 기기가 우리 집에 있는 금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되고 이게 만약에 뭐 도둑당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소실될 게 두려우면 보험을 들어서 이제 뭐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겠죠.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이 되겠네요. 저는 클래리티 법안 생각했을 때 CFTC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물 거래하는 쪽에서 관장할래, SEC 미국 증권거래소 관장할래. 그래서 둘이 이제 티키타카를 했잖아요. 네. 뭐 아니다 기다, 뭐 리플은 증권이다 아니다. 이랬어서 얘네 둘, 너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런 거를 구분해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무식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의를 해주는 법안이다. 그럼 반 CDBC 같은 경우는 그냥 트럼프가 미는 것뿐인가요? 반 CBDC 법안은 지니어스 액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액트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들어가서 네. 좀 유명무실해졌달까요? 이미 그래서 연준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CBDC 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반 CBDC 법안은 저는 중국을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 그것도 별도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공화당 다수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자본 통제를 굉장히 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DCEP라고 하는 인민은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몇 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이제 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전략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마음대로 의회 승인 없이 CBDC 발행할 수 없고 우리는 결국 민간 주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가뜩이나 자본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더 많은 자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왜냐하면 민간이 주도하니까 달러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그 CBDC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는 애초에 상원에서 하원으로 내려갔고 이제 이게 통과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끝낸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키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고 이러면 달러가 조금 더 그 지위를 그러니까 기축 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그 시각에 저는 아직까지는 100%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달러는 이미 워낙에 수요가 커서 예.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감싸든 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감싸든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이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네. 지금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죠. 어. 근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간다고 해서 꼭 미국채 수요가 올라가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은 100% 단기채, 거의 100% 단기채만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발행사들이 이번에 나온 지니어스 액트에서 딱 지정한 그 담보물도 네. 초단기채예요. 예. 왜냐하면 장기채를 보유하게 했다가 만약에 만기 불일치가 나서 뱅크런이 나면은 이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도산해서 이게 전통금융으로 전이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은 사실 단기채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장기채의 수요가 없는 게 문제라서 단기채를 아무리 수요를 늘려도 사실 미국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장기채의 수요를 어떻게 올릴 거냐. 여기까지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든 네.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여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이제 아예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냥 단기채로 해결할래. 예, 장기채로 안 갈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단기채 금리 같은 경우 약간 올라오고 그리고 장기채 금리도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외환 시장에도 실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비자나 마스터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시티랑 JP 모건 같은 경우는 시티코인, JP 모건의 코인을 폐쇄망으로 만들어서 그냥 쓸 수 있게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품들로.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난리들이지만 야, 이거 털리면 어떻게 해? 이랬을 때 우리 건 안 털려. 우리가 다 관리해 줄 거야. 그러면 결국 블록체인 위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되게 또 불분명해지면서 진짜 돈 세탁할 때 아니면은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발행할 거냐는 얘기를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죠. 어떤 블록체인에 발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뭐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 이런 제3세대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들은 전 세계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여기 위해서 24시간 7일 365일 내내 막 한 초에 막 몇만 건씩 거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은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뻑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뻑이 나기 전에 일단 수수료가 급등하겠죠. 그래서 단돈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막 10,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되고 아마 이렇게 네. 될 거예요. 그래서 JPM과 그런 금융기관들은 폐쇄망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벌써 발표를 하는 겁니다. 폐쇄망으로 해야 효율적이고 싸거든요. 근데 폐쇄망으로 하면 굳이 블록체인의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은 국경 간의 통제, 네. 네트워크 간의 뭐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서 결국 이게 자승자박의 결과로 가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즉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 퍼질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의 실패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오늘 결론은 그거네요. 비트코인 시세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네요. 네, 뭐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조금 정체되고 있지만 네. 지금 다시 이 지지 기반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